제가 이 장내 미생물하고 뇌질환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에 관련된 질환이 왜 이 장하고 연관되어 있는가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신외 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처음부터 한자를 쓰니까. 신외무물이라는 이제 한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 신자잖아요. 몸 외에 무물 어떠한 것도 그냥 어떠한 물질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돈도 명예로 뭐 어떠한 것이든지 건강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건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제 건강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건강하니까 명예가 필요하고, 건강하니까 또 뭔가가 필요하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필요 없다. 일단 몸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건강하시잖아. 네. 그래서 돈이 필요하죠. 네. 돈이 필요해. 나는 건강은 지금 필요하지 않고 돈이 필요하고 외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또 만족감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건강상 좀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고,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뇌에 관련된 질환인데, 이 뇌에 관련된 질환이 장 안에 있는 장내에 미생물하고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뇌하고 장하고 장내 미생물하고 도대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근데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잖아요. 장청맹청이라는 말을 그냥 들어보시기만 했어요. 근데 들어보기는 했는데 과연 얘가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것이냐 이제 이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뇌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죠? 치매가 있고 알츠하이머, 우울증, 불면증, 간질, 중풍, 또 있어요. 파킨슨병도. 자, 대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뇌질환이라고 하죠. 그러면 치매나 알츠하이머, 뭐 우울증, 불면증, 간질, 중풍, 파킨슨병 이제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다 장내 미생물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장하고 뇌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길래 장 때문에 이 뇌질환이 일어날 것이냐 이제 이거죠. 우울증은 거의 대부분의 우울증은 염증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도 다 염증성 질환이에요. 뭐 불면증도 염증이 있어서 불면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어디에 염증이 생기느냐? 뇌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뇌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뇌신경의 문제가 그냥 어떠한 또 경로로 생길 것이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내 미생물하고 연관 관계가 있는데, 자, 뇌에 신경이 12개 신경이 있어요. 뇌 안에 신경이 12개 신경이 있어서 그 신경이 이제 우리 몸으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 12개 신경 중에서 가장 긴 신경이 있는데
그 긴 신경을 미주신경이라고 해요. 그 미주신경, 그러니까 미주신경은 뇌에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꼬리뼈까지 내려오는 신경이에요. 뇌에서 꼬리뼈까지. 그러니까 신경의 길이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어요. 뇌가 쭉 이렇게 있으면, 자, 이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12개 중에서 9개는 턱관절로 지나갑니다. 이 턱관절로 지나가는 게 9개예요. 그래서 턱관절이 틀어져도 뇌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전신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턱관절이 안 좋아져도 비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을 빼려고 했는데 살이 안 빠져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턱관절이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턱관절만 딱 잡아주면 살 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무조건 해독하면 살 빠질 것이다. 물론 그게 이제 첫 번째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보면 턱관절이 틀어져 있는 사람들은 얼굴 자체가 좀 틀어져 있거든요. 골반이 틀어져 있고 척추가 틀어져 있으면 턱관절도 틀어져요. 옆에 계시면 한번 쳐다봐보세요. 다 조금씩은 틀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씩은 틀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아주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는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친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토스 받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죠. 근데 입을 벌려보면 알아요. 입을 여기 잡고 여기 턱관절에 있는데 양쪽으로 잡고 이렇게 잡고 하면은 턱관절이 잡히죠.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벌어졌다 닫았다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하면 잡히죠. 네. 그게 양쪽이 똑같이 안 올라가고 똑같이 안 내려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쪽이 탁탁 벌린다. 이것도 문제고. 입을 크게 벌렸는데 한쪽이 아프다. 이래도 문제고. 손가락 3개 이렇게 해서 자기 입에다 넣어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3개를 자기 입에 넣어보시라. 안 들어간 사람은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태우셔가지고. 이게 안 벌어지고 아프다라고 하면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4개도 들어갑니까? 4개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3개가 이제 안 들어가고 아프다라고 하면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턱관절의 문제로 전신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비만도 일어날 수 있고 두통도 일어날 수 있고 어깨가 너무너무 아플 수도 있고 손발이 저릴 수도 있고 이게 턱관절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것저것 아무튼 해보라고 하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된다 라고 하면 턱관절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 중에서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얘가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이 얘가 뇌에서부터 꼬리뼈까지 내려와 있는 아주 긴 신경다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을 이렇게 보면 위가 있고 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장이 이렇게 있고 폐가 있어요. 여기가 이 뇌에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오는 이 신경이 여기 장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이 장까지. 그래서 우리 장을 제2의 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 뇌다. 그런데 제2의 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장이 가장 먼저 우선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안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안 좋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뇌가 먼저 아는 게 아니에요. 장에서 먼저 아는 이 신호를 뇌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 좋은 게 들어왔습니다 라는 신호를 어떻게 뇌로 주면 뇌에서 어떻게 설사시켜라 라고 하면 어떻게 설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는 곳은 장에서 먼저 알아서 이 신호를 뇌로 준 거예요. 근데 이 신호를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는 겁니다. 뇌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떠한 경로로 이 미주신경을 자극을 시킬 것이냐.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미주신경을 자극을 시킵니다. 자극을 시켜서 이제 신호를 주는데
얘들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면 뭘 통해서 가냐면 혈류를 통해서 가요. 혈류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림프계가 있어요. 림프계. 자, 우리 몸에 림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림프계를 통해서 뇌로 전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와 림프계를 통해서 이 신경에 자극을 줘서 뇌에 그 신호를 전달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역할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이 역할을. 그러면 자, 안 좋은 애들도 혈류하고 장 내 미생물 중에 유해균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혈류와 림프계를 타고 뇌로 올라가서 뇌 신경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 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우울증, 불면증, 간질, 중풍, 파킨슨병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장에 있는 내벽, 장 내벽에 이렇게 장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장 내벽이 막혀져 있는데 아주 미세한 분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뚫고 이 안으로 들어와버려요. 혈류 안으로. 여기가 벌어져 있어서 육모가 벌어져서 독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육모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빽빽하게 있어서 정상에서 독소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 내벽을 뚫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 물질들은 얘를 타고 혈류를 타고 어떻게 다시 내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장 내벽을 통과해서 혈액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물질이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렉틴이라고 하는 성분이고 그 다음에 지질 다당류예요. 렉틴하고 지질 다당류는 육모가 정상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도 장 내벽을 뚫고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자, 지질 다당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스파탐이라고 들어보셨죠? 식품 첨가물에 들어있는 단맛을 내는 거. 식품 첨가물들 중에서 달다라고 하는 단맛을 내는 거 대표적인 게 아스파탐입니다. 여기 이제 아스파탐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사카린, 그 다음에 수크랄로스, 단맛 내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성분에 단맛 내는 것들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에 단맛 내는 것들,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장 내벽을 뚫고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타고 이제 신경 타고 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단맛을 내는 것들은 아무튼 섭취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 아스파탐이 그 미국 FDA에서는 안전식품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식품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게 성분에 보면 안전식품이니까 얘를 성분 표시를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면 어떻게? 그냥 무조건 먹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천연향이라고 적어져 있는 것은 다 얘가 들어있는 거예요. 천연향이라고 적어져 있는 것들은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천연향이라고 들어가 있는 성분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향이 좋은 걸로 알죠. 네, 천연이니까. 천연으로 되어 있는 향이니까 당연히 좋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자, 이것들 중에서 자, 이 지질다당류에 이제 가장 또 문제가 뭐냐면 과일의 당이에요. 과일의 당이 안 좋은 거라고, 과당. 자, 과일의 당도 이 지질다당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과일의 당으로 가장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 렉틴도 있고
렉틴도 들어가 있고 지질 다당의 당도 많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포도. 헐. 못 컸어요. 어디서 아, 드셨어요? 너무 차 운전하고 오면서 뭐. 아, 그래요? 어머. 씨가 있다 씹어서 막 드시고 그래요? 씨가 없어요. 아, 씨 없는 거? 그거 엄청 달잖아요. 네. 그쵸? 그 당이 과연 우리 몸에 좋을 것인지. 아, 지금 이 포도가 나오는 계절입니까? 아니에요. 그 당뇨가 있거나 암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돼요. 이따가 제가 드실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치매 안 걸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드시면 안 된다라고.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불면증이 심하고 우울증이 심해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불면증 있고 우울증 있고 하고 이제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으면 항상 당이 들잖아요. 단 거 먹으면 그쵸. 당 떨어졌다고. 그래서 당을 보충을 시키면 금방 또 괜찮아지잖아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내서 뇌에서 에너지로 쓰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 포도, 그다음 두 번째. 자, 아침에 이거 하나를 먹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과. 아침 사과는 보약이라고 그렇죠. 아침 사과는 보약이라서. 근데 아침 사과가 보약인데 보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 사과가 보약일 것인지. 저는 그 철분 먹어라 해가지고 사과에다가 네. 배모스 박아놓고 네. 철분이 쏟아내서 국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 이 부분들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추. 네? 고추. 아 여자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쵸, 왜? 자, 그런데, 자, 풋고추를 먹잖아요. 근데 풋고추를 우리가 된장에 찍어 먹으면 네. 안에 씨까지 다 묻잖아요. 네. 고추 안에 씨까지 다 묻잖아요. 씨 빼고 먹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 고추 씨가 렉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어떨 때 보면 씨 털어내고 뭐 드셔야 된다. 근데 그런 경우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어요? 이거 김치 할 때도 저기 씨도 요즘 근데 김치할 때는 다 이건 빨간 고추 쓰잖아요. 빨간 고추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냥 괜찮은데 그냥 풋고추 안에는 씨가 완전하게 수성되지 않고 독성이 많아요. 그 풋고추에 있는 씨를 다른 데 심으면 씨가 그 발화가 돼요? 안 돼요. 그건 아직 수성이 안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는 항상 풋고추를 따서 이렇게 먹잖아요. 된장에 찍어서. 그쵸. 엄청 맛있어요. 요즘에는 막 가지고추도 있어. 그때만 해도 있고 아사기 고추. 아사기 고추. 그래서 고추도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씨빼고 거. 먹으면 괜찮아요? 네, 씨빼고 드셔야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지. 가지까지요? 가지도, 가지는 나쁘단 말이에요. 그쵸. 가지도 어떻게 씨처럼 먹잖아요. 가지도 다 씨처럼 먹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말이 안 돼. 아니 가지는 네. 보라색 그게 네. 강해서 당연하죠.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를 그냥 어떻게 그래서 먹느냐가 중요한 아, 거죠. 그럼 안에 거 빼고 먹어야겠네. 빼고 드셔야지. 빼고 먹을 게 있는데. 빼고. 아유, 왜 저기 안 먹는 거보다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먹어도 됩니다. 아침에 하나의 사과는 정말 의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과를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내 몸에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적어드린 이유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삼가하게끔 하시라는 겁니다. 나 치매 안 걸리고 싶어. 나 치매 안 걸리고 싶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도 안 걸리고 싶어요. 그러면 너무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좀 줄여보시는 게 필요한 거고, 만약에 이러한 질환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 당분간
좀 안 드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증을 제거를 시켜야 되니까. 칼슘이랑 소금을 많이 먹어도 안 되겠습니까? 자, 이거 드셔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어떤 것을 먹었을 경우에.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항상 대안은 있는 거예요. 항상 대안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대안을 못 찾잖아. 못 찾으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다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은 그 대안을 모르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이제 먹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포도, 사과, 고추,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은 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토마토도 마찬가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박사님 그게 네. 암 치료를 한 사람들은요 네. 그런 음식을 먹으라고 해요. 그렇죠. 먹으라고 해요. 네. 이러한 음식을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먹지 않는데 네. 암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는 일부러 먹어요. 저 포도도 안 좋아하거든요. 네. 과일 좋아하는 게 지금 저기 가지 저기 고추 네. 고추만 좋아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근데 그거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먹었거든요. 자, 과일 중에 포도하고 토마토는 저는 유일하게 안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자, 과일의 과당이나 과일의 과당이나 그냥 인위적으로 만드는 당이나 결론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리고 암세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당이에요. 암세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지질다당류입니다. 이 지질다당류. 그래서 이 지질다당류가 지질이잖아요.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지질다당류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게 첫 번째가 식용유고, 식용유 자체는 일단 드시면 안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괜찮다라고 하는 게 식용유가 안 좋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많이 드셨던 것이 올리브유, 해바라기 씨유, 그다음에 코코넛 오일, 포도씨유 이런 거 드셨잖아요. 과연 그런 것들이 괜찮은 것인지.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올리브유가 네. 올리브유도 어떻게 보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못 먹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지질 다당류의 어떤 이것의 문제점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스파탐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게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글루타민. 이 글루타민 자체가 지질 다당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타민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이제 글루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게 대표적인 밀가루 음식, 그 다음에 통곡류에 들어가 있는 보리, 그 다음에 현미,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사실은 이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현미도요? 얘네들. 그런데 현미는 액틴을 없앨 수 있고, 뭐 밀가루 음식도 사실은 밀가루 음식 자체는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밀가루 음식이나 뭐 쌀가루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 장 내벽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신경의 염증, 이것들은 다 신경의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신경의 염증을 일으켜서 지금 이러한 질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장내 염증으로 인해서 신경의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장내 염증을 없애면 이 염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안이에요? 아니 이제 치료를 하는데 치유를 시키는데 그게 이제 우선이 되는 거라고 가장 먼저. 그러니까 얘네들은 치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치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치료 될 수 있는 거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도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이걸로 인해서 염증이 뇌 신경의 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거니까, 특히
이 염증을 없애면 치매도 좋아지고 알츠하이머도 좋아지고 파킨슨병도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면 회복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포기를 하고 있는데 치매는 좋아집니다. 치료가 돼요. 그래서 염증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음식을 안 드시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병원에서 치매 환자는 네. 뇌 굴곡이 네. 이렇게 주름 사이사이가 이렇게 기억을 담아놓을 수 있게끔 안 돼 있고 이렇게 펴져 있대요. 네. 그래서 치매는 불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가 막힙니까? 자, 우리 뇌가 이 A4 용지라고 이제 가정을 해요. 이 A4 용지인데 이것대로 그대로 펴져 있으면 어떻게 머리가 엄청나게 커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더 많이 넣으려면 어떻게 이 투장이면 이 머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A4 용지 한 3장 들어가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효용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에 맞춤시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또 얘도 어떻게 호흡을 넣으면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게 막 촘촘하게 접어져 있어요. 이게 막 촘촘하게 다 접어져 있다. 아주 촘촘하게. 그러면 얘가 많이 접어져 있으면 어떻게 이 접어져 있는 이 사이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때가 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 그러면 과연 그 때가 안 끼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근데 얘가 펴져 있어서 치매 걸린다. 이건 그 뇌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양이 쪽에서 네. 그 굴곡이 이렇게 촘촘히 있는 기억을 견딜 수 있는 굴곡이 펴져서 그런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망증이나 예를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이 굴곡되어 있는 것들이 펴져서 건망증이 생기고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건망증 기억력도 이 신경의 염증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제 다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펴져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전에 뇌과학에 대해서 가장 많이 몰랐을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지금 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뇌 문제가 왜 생기는가를 많이 연구를 한 결과 건망증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은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이 탓하지 마시라고. 내가 나이 먹어서 건망증이 생겼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핸드폰 것도 기억이 안 나고 핸드폰 두고 통화하면서 내 전화기 찾으러 돌아다니고 내 전화기 좀 찾아주라고. 내 전화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네가 가지고 있냐? 라고 통화하면서도 이제 그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뭐 이제 전화 통화하다가 국거리고 있는데 넣어버린다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신경의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안 난다. 나이 탓으로 절대 하지 마시라고. 나이가 드시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기억력이 더 젊은 사람보다 더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는 거고 더 기억력이 잘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나이가 먹으면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기 신경 염증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언어 능력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이 삶의 경륜보다 60년, 70년 살아왔던 사람들 어떻게 이 삶의 경험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언어의 마술사가 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뇌신경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뇌신경 염증은 상대 미생물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여러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 장내 미생물이 장 안에 있는 이 미생물이 여기 미주신경에
딱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주면 이 신경을 좋다고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여기서 뭘 분비를 시키냐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시켜요. 이 물질을 분비를 시키면서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것이 생겼다라고 해서 면역 반응이 계속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것도 공격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을 해버린다. 그게 자가면역 질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가면역 질환이 돼가지고 신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몸이 전체가 신경성이잖아요. 퇴행이 돼버리고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퇴행성 질환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매를 어떻게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잖아요. 퇴행성 뇌질환.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이 장내 미생물의 원인이 첫 번째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첨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장내 미생물들 얘네들이 어떻게 얘네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죠. 얘네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은 녹말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녹말. 고구마. 예, 녹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고구마예요. 고구마. 자, 고구마하고 그 다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토란이에요. 토란. 자, 이 고구마하고 토란이 뇌에, 그러니까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산균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멍게 식이섬유는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해요가 아니에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서 자, 얘네들 좋아요. 자, 그러면 바나나에 녹말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자, 들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나나를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자, 이제 식초에 식초 넣어가지고 자, 파란 바나나를 사다가 집에서 익혀서 숙성을 시켜요. 막 반잼이 막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 두 번째 그냥 녹색의 바나나, 익지 않는 바나나를 그냥 그대로 먹는 것이 좋을 것인지. 자,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 1번. 제가 1번이 좋으면 일만 하겠어요. 자, 숙성시켜서 먹은 바나나는 우리 몸에 그닥 이롭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녹말이 거의 다 없어져요. 녹말이 없어지고 익지 않는 바나나만 녹말로서 사용해서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맛으로 먹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의 좋은 유익균들의 먹잇감으로 내가 뭔가를 먹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걸 드셔야 된다. 근데 그렇게 파랗게 익지 않은 과일은 좋지 않다고. 그쵸. 그런데 바나나에는 렉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란 성질은 좋지. 네, 바나나에는 렉틴이 안 들어가 있고, 렉틴이 안 들어가 있는 바나나 중에서도 녹말이 많은 것은 익지 않는 바나나에 렉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숙성된 것에 숙성된 것에 녹말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숙성되는 과정에서 녹말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 안에 들어가면 얘네들의 먹잇감으로서는 크게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먹어왔던 것들,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그냥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고구마, 토란, 익지 않는 바나나 막 이런 걸 이용해서 장내 미생물들이 극도로 좋아하는 제품, 네디톡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넣을 겁니다. 고구마하고 토란은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근데 맛이 별로 없어요. 맛있어요. 네. 맛없게 만들지는 않죠.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맛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존에 생각해왔던 것들, 알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의 어떤 고정관념 틀을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것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안 먹고 살아요?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또 있으면 뭐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것저것 다 가린다고 하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진짜 먹을 것이 풀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풀도 모르니까 아무도 못 먹잖아요. 풀은 아무나 뜯어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뭐 풀 중에서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어요. 먹고 죽을 거야. 돈 먹고 죽을 거야. 네? 돈 먹고 죽을 거야. 저기요? 톡불 같은 거 있잖아. 아무거나 먹어. 아니 아무리 몰라도 그런 것도 몰라요. 모를 수 있지. 아니 독불이 얼마나 맛있는데. 어머 진짜. 네, 진짜 맛있었거든요. 아, 독을 품고 있으니까 맛있지. 잡초가 더 좋은 잡초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게 쇠비름. 쇠비름. 스미른 나무가 좋아요. 나무이 좋아요. 그쵸. 시골 밭에서 가장 연습했던 뿌리 쇠비름이에요. 얘네들이 스미른 나무 맛있지. 밭에 진짜 정말 힘들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이 뿌리 쇠비름이라고. 근데 그 쇠비름이 우리 몸에 정말 좋잖아. 특히 암 환자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염증 제거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뭐 쇠비름, 뭐 미나리, 쑥갓, 치커리 이러한 나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진짜 이런 것들에 이러한 질환들에 좀 염려가 되고 주위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음식만 철저하게 관리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망토 때 먹으면 안 돼요. 네? 망토 때. 멈출 때요. 드셔도 됩니다. 망토 때 먹으시죠. 그런 것을 드셔도 돼요. 그래서 새비름 많이 먹어도 좋다고요? 네. 맛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풀이라고 먹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풀이었어요. 새들은 저기 그쪽으로 말려가고 그대로 정말 귀찮은 풀이었다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죠. 여기 봐, 지금 망토 네. 때요. 모르면 그러게 모르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 의미를 모르면 그거에 대한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그 세비름이 어떻게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잖아.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를 모르면 버리게끔 돼 있어요. 네. 저는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가치를 알면 절대 버리지는 않죠. 이거 김열이 한 포씩 줬는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버리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이게 뭐야 하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박사님, 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 한 가지 좀 해보겠어요. 네. 우리가 그 과일 있잖아요. 사과, 배 네. 그거를 건조시켜서 이렇게 줬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때요? 자, 그러니까 아주 맛있어요. 자, 건조를 시켰어도 당이 많대잖아요. 건조를 시켰어도 그래서 당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아, 적당하게 드셔야지 맛있으니까 건조해놓은 것은 계속 계속 들어가요. 들어가서 계속 우리 그러니까 그냥 사과 먹는 거보다 네. 많이 먹죠. 그렇죠. 많이 먹어야 많이 먹게 되니까. 돼요.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절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몇 개 집어먹고 말면 얼마나 괜찮 좋겠냐고. 왕창 먹어. 그쵸. 많이 먹고 있는 대로 그냥 다 몇 개 집어먹으니까. 먹는 거 괜찮아요? 네? 몇 개 먹는 거 아, 그렇죠. 어떤 것이든지 좁게 드시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항상 많이 먹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당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죠.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세포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여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은 이러한 먹거리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첫 번째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칼로리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칼로리를 제한시키는 거. 자, 그러면 얼마 정도의 칼로리를 제한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영양학적으로 보면 1700칼로리, 1800칼로리, 1900칼로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뭐 음식으로 섭취를 한데 뭐 200칼로리, 300칼로리만 먹어도 내가 하루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칼로리를 최대한 제한시키는 것, 이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것. 자,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게 되면 세포가 어떻게
공복 상태가 되면 이 세포가 노화된 세포하고 병든 세포를 잡아먹습니다. 정상 세포가 내가 공복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상 세포가 노화된 세포, 병든 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이 세포가 먹을 영양분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영양분이 들어오는데 왜 얘를 잡아먹겠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공복 상태로 놔둬서 정상 세포가 노화된 세포와 병든 세포를 잡아먹게 되면 어떻게 얘네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없어지니까 어떻게 아주 건강한 세포들만 많이 포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화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안티에이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티에이징, 노화를 지연시키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간헐적으로 단식을 해서 공복 상태를 주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 그냥 계속적으로 뭔가를 넣는다는 것은 절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젊어질 수가 없어요. 조금씩 자주도 안 좋겠네요. 조금씩 자주도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하는 것을 제가 항상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로 놔두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일식이라고 7시 이후에 저녁 7시 이후에 한번 드시지 말아보십시오 라고 해서 공복 상태로 주는 것도 있어요. 드시고 하면서 그냥 음식 드시지 마시고 네? 네, 그냥 물만 드시고. 왜냐면 그거 이제 그런 것들 안에는 어떻게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공복 상태로 놔둬버려요. 그러면 한 달에 하루 정도 예를 들어 잡아놓고 매달 1일은 매달 첫날은 내가 완전하게 공복 상태로 한번 놔둬봐야 되겠다. 이렇게 딱 잡아놓고 매달 1일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그거 하나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정말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내 몸이 변화가 되는가를 꼭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틀을 그냥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그냥 물만 먹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배고프잖아. 아무렇지 않아. 네? 아무렇지 않아. 배 안 고파요. 근데 몰라 뭐막 배고프다라고 이제 제가 왜 하게 됐냐면 제가 막 올라왔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걸 빨리 없애려고 그냥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깨끗하시. 그쵸, 깨끗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빨리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운동은 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과도한 운동은 절대 내 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40세가 되잖아요. 40세가 되면 1년에 1%씩 근육량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50대가 딱 돼버리면 10% 근육량, 내 몸 전체 근육량이 10%가 감소가 되고 60 되면 근육량이 20%가 감소가 돼요. 그러면 20%의 근육량이 감소가 됐다는 것이 이게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근력을 강화를 시키는 근력 운동을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꼭 안 해야 될 게 뭐냐면 마라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마라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근육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라톤 선수들 중에서 근육이 있는 사람이 없다. 있어요. 이게 막 30번 이렇게 나오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살을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은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근육을 태워서 이렇게 뛰다 보니까 살이 빨리 빠지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근육량이 내 몸을 지탱하는 아주 온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과도한 마라톤 이게 달리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산책을 한다든가 걷기를 한다든가 걷고 산책을 할 때 뇌가 제일 좋아해요. 마라톤을 하고 막 뛰는 것은 뇌가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력을 강화를 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해요. 그리고 몸에 혈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관에 혈전이 없는 사람, 핏덩어리가 없는 사람들. 핏덩어리가 없는 사람은 어떤 분류의 사람이 핏덩어리가 없냐면 허벅지가 튼튼한 사람일수록 혈전이 안 생겨요.
허벅지가 튼튼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허벅지를 튼튼하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허벅지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근력 운동하시라. 스쿼트를 하시라. 스쿼트를 해서 이 허벅지를 단련을 시키는 것이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체지방 측정을 하다 보면 그 기초대사량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왜 높은 게 좋을까요? 비만이야. 비만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과연 기초대사량이 높은 게 자, 그냥 기초대사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신진대사가 잘 되면 건강하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죠? 자,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도 신진대사가 잘 되고 기초대사량이 높은 것이 과연 좋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 기초대사량이 높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내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 이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차를 움직이지 않고 안 가는 게 시동 켜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동하지 않는데 그냥 차 시동 켜놓고 공회전을 계속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이 신진대사가 높다라는 것이, 기초대사량이 높고 신진대사가 높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를 막 하다 보면, 여러분도 한번 하다 보면 기초대사량이 쭉 내려갈 때가 있어요. 막 올라가다가 쭉 내려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내 몸이 정말로 편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안 좋다라는 개념으로만 이걸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기초대사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안 좋아졌네요. 이게 아니라 내가 최소한의 양으로 어떻게 내 몸을 전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편안하게 있는 거죠. 내가 RPM을 쓸데없이 올리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니까요. 에너지만 소모가 되는 거잖아. 공회전 시키면서 계속 RPM 올려 2,000까지 3,000까지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냥 안 올리고 그때 엑셀레이터 안 걸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엑셀레이터를 안 밟고 있는 것이 비정상입니까? 안 가는데, 빨리 안 가도 되는데 그건 비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차 운전하고 다니시면 어떤 분들이 간혹 가다가 그래요. 그냥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팍 갖고 막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언덕으로 올라갈 때 막 3천, 4천까지 막 갖고 막 가잖아요. 그건 에너지 효율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1800 유지해도 그냥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고. 그게 기초대사량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기초대사량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 제한, 간헐적으로 단식,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데 근력 운동,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만큼의 근력 운동만 하십시오. 그래서 운동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렉틴이나 장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장의 염증을 없앨 수 있는 거, 이제 좋은 물질로서 이제 우리가 섭취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커큐민이에요. 자, 커큐민 성분은 강황, 물금, 여기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성분이죠. 자, 여기에 이제 유산균. 자, 얘가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자, 렉틴과 지질 부담류를 내가 섭취를 해도 내 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성분이 뭐냐면 식이유황이에요. 유황. 식이유황, 먹을 수 있는 유황. 식이유황이 있어. 식이유황. 이 식이유황, 우리 MSM이라고. 이 식이유황은
자, 렉틴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드시고 식이유황을 드시면 그 렉틴으로 작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이걸 드시게끔 꼭 하면은 좋아요. 막 음식 막 이것저것 막 가릴 수 없는 또 상황이고 막 한다라고 하면 너무 또 안 드시는데 너무 안 드시는데 고추만 좋아한다. 이제 이러면 어떡해. 또 그것마저도 못 드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시고 어떻게 그것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잖아. 거기에 식이요한이 구매하기가 쉬워요. 네.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렇지. 네.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필요로 해.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면 굳이 안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면 어떻게? 그냥 내가 마음대로 드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과도 드시고 고추도 먹고 가지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다 드시고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이거 드시면 되는 거라. 아, 간단하네. 뭐 어디에 있어요? 만들어요. 만들어야 돼. 만들어주세요. 제공하시라님 만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삶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이것을 잘 조합을 해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 먹지 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도대체 뭘 먹고 사는 맞아, 먹고 살았어. 먹을 것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을 알려주세요. 혹시 박사님 혼자 저거만 들고 다니시면서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먹습니다. 모래 옆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공부는 이제 건강에 대한 공부는 해소에도 끝이 없어요. 정말로 끝이 없어요. 1년 365일, 5년, 10년을 해도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몇 년 전에 알고 있었던 건강 관련된 지식이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갈 것이냐 이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무언가가 밝혀졌고 알려졌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알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있다 보니까 어떡해. 새로운 것들은 모르니까 그냥 옛날에 배웠던 거, 옛날에 들었던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는 공유가 아니에요.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내 거 알려주면은 내 거 다 써먹고 나는 어떻게 알아? 지식은 그러니까 알려주고 나는 어떻게 해? 또 다른 것을 알고 공부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독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혹시? 없어요. 혹시 있는 분? 없어요? 네? 기술? 다른 사람도 하잖아. 나만의 그래도 그 사람하고 협업하고 그리고 나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주 독창적입니다.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 사람 질리게 하는 거 이런 저도 저만의 독창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다 이렇게 누가 해온 것을 제가 다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온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뽑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라.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평생에 한 가지 할 수도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창적인 것을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모방을 하는데 최고의 것을 모방을 하자 이거예요. 그냥 하찮은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모방을 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모방을 하자. 그래야 어떻게 최고의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발언을 제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논리로 접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떠한 것이든지 이렇게 통으로 크게 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하나의 성품으로 보면 어떻게 이 어떤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보고 그 큰 틀 안에서 보면서 얘가 과연 내 몸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걸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고 노화가 되지 않고 우리의 또 어떤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 걸렸으니까 유전적으로 내가 치매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건망증이 생기고 하는 것은 나이 탓이다. 이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관절의 문제다. 이것도 나이 탓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이 탓하지 마시라. 건망증도 나이 탓하지 마시고 훨씬 더 맑은 정신으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더 맑은 정신으로 다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관리하시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완전 기억력 없고 자, 이제 자, 여기 위가 폐하 산도 폐하 2.0, 1.5에서 2.0이에요. 2.0. 자, 이 위산의 농도가 폐하 2.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여기 장에 있는 여기 소장에 있는 대장에 있는 균이 소장으로 못 넘어와요.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균을 소장으로 못 넘어오게끔 하는 것이 뭐냐면 위산이에요. 위산의 농도가 3.0, 예를 들어 4.0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속 쓰려가지고 델포스를 먹어요. 우유를 먹고 유제품을 먹어요. 이러면 폐하가 2.0에서 3.0, 4.0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장에 있는 균이 소장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를 일으켜요. 소장에 문제를 일으켜요. 소장에는 균이 증식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장에 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위에서는 위산의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2.5 정도 됐어요. 아니면 3.0이 됐어요. 그러면 정상으로 맞추려고 폐하 1.5로 만들면 어떻게 내가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속쓰림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상태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여기를 개선시키려고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게끔 하는데 내가 우유 먹고 유제품 먹고 갤포스를 계속 따서 먹게 되면 이 폐하가 안 맞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장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그전에는 제가 속이 너무 쓰리면 먹었어요. 네. 갤프스 같은 거. 네. 근데 뭐 먹으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안 먹고 버티는데 물을 계속 먹어도 안 먹고 버티는데 이제 이걸 조절을 지금 계속 몸에서 시켜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걸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2.5, 3.0인 상황에서 지금 정상적 레벨을 맞추려니까 어떻게 내가 항상 이 정도의 농도였는데 이 정도로 떨어뜨려지니까 되게 속쓰림 증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전형이 원래 이게 정상인데 원래 이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나는 여기보다 높아서 3.0이었어요. 근데 내 몸을 정상을 만들려고 얘를 폐하를 더 떨어뜨리니까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럼 속쓰리다고 하면 병원에 가면 폐 갤포스만 주니까 이거 안 맞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쓰리다 갤포스 먹고 속쓰리다 우유 먹고 속쓰리니까 뭐 먹고 하면 어떻게 여기가 개선이 안 된다. 그럼 결론은 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뇌의 문제든 다른 장기의 문제든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장의 문제로 전신질환이 다 생깁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 다발이 내려오면서 다 각기 오장육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신경이 다 염증이 생기면 간으로 가는 신경이 염증이 간에 병이 생기고 간염이 생길 거고 위로 들어가는 신경이 염증이 생기면 위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오장육부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속쓰림 상태에서 약을 안 먹고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언제 아팠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박사님 그렇게 좀 있을 때 따뜻하게 해서 따뜻하게 네. 미지근하게 네. 따뜻하게 인삼차를 이게 뿌리나 이런 걸 넣지 않고 인삼차를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그게 거짓말처럼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성분 때문에 위는 찬 것을 싫어합니다. 위는 찬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위는 무조건 따뜻한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찬 것을 좋아하는 곳은 목구멍만 좋아해요. 목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기들은 다 따뜻한 걸 좋아하고 목구멍만 찬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목구멍에서 갈증이 나면 찬물 벌컥벌컥 마시면 여기는 시원해서 좋은데 얘네들은 다 싫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따뜻한 한 모금을 딱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찬물 먹으면 얘네들이 그나마 괜찮아.
그런데 찬물 꽉꽉꽉 마시잖아요. 여기는 시원해서 좋은데 얘네들은 다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온도를 올리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또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만 소모가 많이 되는